일본인들은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고유의 의식과 예법을 갖고 있다. 그들의 생활상은 너무도 상상 밖이어서 일본은 유럽과 정반대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 땅에 발을 디딘 최초의 서양인들에게 일본은 신비의 땅으로 다가왔다. 마르코 폴로가 이야기로만 전해들었다는 신화 속의 섬 지팡구.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찾으러 나섰던 풍요의 섬. (1543년)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에 처음 상륙했을 때 그곳은 오랜 세월에 걸친 내란으로 무척 혼란스러웠다. 이 혼란 속에서 위대한 사무라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가 세운 정권은 차후 250년간 강력한 힘으로 일본을 지배하게 된다. 이 변화의 시기, 일본인들의 삶을 목격한 서양인들이 남긴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전해지고 있다. 색다른 문화와 낭만적인 관습, 그리고 목숨을 건 권력투쟁까지. 그것은 일본의 개항과 쇄국을 다룬 한편의 대서사시다.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비밀의 제국 일본.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토끼와 물의 해, 8번째 달 25째 날 서쪽 해안에 거대한 배가 나타났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것은 한 승려가 남긴 기록이다. 망을 보던 사무라이들은 즉시 이 사실을 영주에게 알렸다. 배 위에는 그때까지 일본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영주, 즉 다이묘는 이 이방인들을 성으로 불러들였다. 때는 1543년. 이들은 일본 해안에 최초로 상륙한 유럽인들이었다. 다이묘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가져온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무기에 호기심을 느꼈다. 일본인들은 새로운 것, 신기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난생 처음 보는 유럽인들에게 큰 흥미를 느끼는 건 당연하죠. 포르투갈인들이 총으로 오리를 사격하는 시범을 본 다이묘는 총 2정을 구입하여 칼을 만드는 장인으로 하여금 복제본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는 사격 교습을 받기 시작했다. 일본에 상륙한 유럽인, 그리고 이들의 무기와 종교는 그 후 일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같은 해, 어느 다이묘 집안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후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는 일본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이었다. 상류계층인 사무라이 집안에 태어난 그 아이 역시 사무라이로 자라게 된다. 일본의 봉건 사회에서 사무라이들은 물려받은 신분과 칼로서 세상을 다스렸다. 다이묘 영주의 아들이었던 이에야스는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무술과 병법, 정치를 배워야 했다. 이에야스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그는 자기 아버지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세력이 더 큰 다이묘 집안에 볼모로 가게 됐다. 당시로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볼모로 데려간 어린아이들은
인질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풍습은 전국시대를 통해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였지요. 그래서 하금영주의 아들을 볼모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어린 사무라이 소녀는 볼모로 가면서도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채비를 갖추고 떠났다. 그는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했고 두 번 다시 부모를 만날 수 없는 운명이란 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렇게 볼모로 성장했고 그의 삶 역시 내란의 격동 속에서 큰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일본 전체가 내란에 휩싸여 있다. 모두가 서로 속고 속이는 가운데 누구도 믿지 못한다. 사람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파벌을 이뤘다가도 하루아침에 적으로 돌아서는 일이 허다했다. 일본에 도착한 최초의 포르투갈인 중 한 명인 유아오 로드리게스는 일본의 격동기를 처음부터 목격한 증인이다. 15의 나이에 선실보이로 일본에 온 그는 예수회 선교사가 되었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새로운 무역상들을 찾아 항로를 개척해 나갔고 주로 여기엔 예수회 선교사들이 동행하여 미지의 땅에 복음을 전파했다. 젊고 독실한 예수의 수사들은 일본에 도착하기까지 2년간의 여정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이 보기에 일본은 선교 활동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나라였다. 이들이 고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당시 일본의 모습이 상세히 묘사돼 있다. 이곳은 모든 게 우리와 정반대여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그저 야만인이라면 별로 놀랄 것도 없겠지만 제가 정작 놀라워하는 점은 이들이 모든 면에서 세심하고 교양 있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곳에서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남이 이렇게 말한다 해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일본인들이 참으로 놀라운 종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문화가 너무도 발달돼 있어서 유럽에 알릴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일본인들의 언어 그리고 복잡한 정치 제도 등이 선교사들의 눈에는 모두 놀라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유럽인들이 동양인을 정복자가 아닌 동등한 시각에서 보기 시작한 게 이때가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은 우리와는 달리 글씨를 종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쓴다. 내가 어느 일본인에게 어째서 우리처럼 글씨를 쓰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어째서 우리가 그들처럼 쓰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머리가 위고 발이 아래이듯 글씨를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게 이치라고 설명했다. 일본에 30년 이상 머물면서 일본어에 통달하게 된 유아오 로드리게스는 사람들 사이에 통역사로 통했다. 그는 선교 활동을 한 덕분에 일본 사회의 가장 상류층인 다이묘에서 하류계층인 농민들까지 골고루 관찰할 수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귀족이건 천민이건 간에 누구나 부채를 하나씩 들고 다닌다. 사업상의 계약을 할 때나 뭔가를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 놓을 때 부채에 적는 게 습관이다. 사람들은 늘 손에다 부채를 쥐고 폈다 접었다 들여다보기를 반복한다. 부채 없이 집을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로드리게스가 본 일본인들 역시 유럽인들에게 똑같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크고 긴 코와 수염, 그리고 붉은 머리카락을 신기해하며 이것이 신체적인 결함이라고 여긴다. 일본인들은 유럽 사람들을 남방에서 온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선 식사 예법이 크게 달랐는데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얌전히 식사하는 반면 그 당시 유럽인들은 나이프로 자른 뒤에 맨손으로 집어먹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매일 목욕을 하는 반면 유럽인들은 그때만 해도 몇 달씩 씻지 않고 지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 일본인들 입에서 야만인이란 소리가 나올 만하지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일본인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던 간에 일본에 남아있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여기서 창조주의 법을 전파하는 것이다. 일본 전체에서 신자가 단 한 명만 나오더라도 선교사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평생을 바칠 용의가 있을 것이다. 일본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열정이 대단했고 당시 일본의 상황도 선교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내전에 시달렸던 터라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내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50년 만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주로 일본 남부 지방에 200군데가 넘는 교회를 세웠고 25만 명에 가까운 신자들을 확보했다. 당시 무역과 종교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유럽인들과의 무역으로 큰 이득을 얻는 일본인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기독교의 세력 확장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본인들도 있었다. 일본 땅에 상륙한 최초의 서양 선교사들과 상인들, 이들은 일본의 역사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힘겨운 훈련을 참아낼 것, 아무리 위험이 닥쳐도 냉철한 정신을 잃지 말 것, 죽음을 담담하게 맞을 것. 이것이 바로 검도의 기본 정신이다. 젊은 사무라이들은 스승에게서 검술과 함께 사무라이로서 지켜야 할 예법을 배웠다. 가족을 대표해 볼모로 간 어린 이에야스 역시 이 같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상류층에서는 볼모를 데려가더라도 최대의 예를 갖춰 대했고 어린 볼모의 경우 자기 자식과 똑같이 교육시켰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역시 병법과 무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고전을 배움에 있어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에야스가 평생 참고 인내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였죠. 어린 볼모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무라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차츰 깨달아갔다. 머리를 항상 꼿꼿이 세우되 아래나 위를 쳐다보아서는 안 되며 눈을 굴리거나 좌우를 힐끔거려서도 안 되고 가늘게 떠야 한다. 또한 복부에는 단단히 힘을 주고 서서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에야스가 성인으로 인정받는 15시대자 두 자루의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칼은 사무라이 계급의 상징입니다. 오직 사무라이만이 크고 작은 칼 두 자루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는 이 두 자루의 칼로 농민과 상인 계급을 다스렸죠. 사무라이 계급에게 주어지는 특정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칼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의무죠. 무례한 사람을 봤을 때 그를 죽이는 것이 사무라이가 할 일입니다. 어떤 사무라이도 칼을 지니지 않은 채 집을 나서는 법은 없으며 만일 맨몸으로 다니다가 발각되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10%도 채 안 되는 사무라이 계급이었지만 일본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심지어 선교사들조차도 사무라이가 일본 사회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들은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며 잠잘 때는 베개맡에 칼을 두고 잔다. 이렇게 무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내 평생 본 적이 없다. 이들은 매우 호전적이며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하는 게 일상이다. 그 와중에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나 사무라이의 이상을 실현하는 건 남성들만이 아니었다. 사무라이 집안의 여성들 역시 어려서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 사무라이의 아내나 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무라이 집안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존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경에 처할 경우 적에게 능욕당하느니 스스로의 목숨을 끊도록 교육받습니다. 사무라이에겐 자신의 가족과 가문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무는 전쟁터에서 적으로부터 영주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런 사무라이에게 있어 어떻게 죽이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였다. 사무라이는 죽는 순간까지도 위험을 지켜야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신체와 운명을 통제하고 내면의 힘을 과시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사무라이는 죽는 순간마저도 철저히 연출해서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라이가 죽는 방법은 세푸코 혹은 하라키리라 불리는 할복 자살이다. 사무라이는 장검과 단검, 두 자루의 칼을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이 중에 단검은 할복할 때 사용되는 칼입니다. 사무라이가 할복하는 이유는 사람의 영혼이 복부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따라서 할복을 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순수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시에서부터 칼로 배를 긋는 최후의 순간까지 세푸코는 명예로운 죽음을 위해 최대한의 격식을 갖춘 의식이다. 세푸코를 목격한 선교사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적었다. 하얀 기모노로 갈아입은 사무라이는 엄숙하고 위험있게 단상에 올라섰다. 그리고는 커다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차분하게 유언을 작성했다. 그것은 자기가 영주의 명예를 위해 죽는 것이니만큼 남은 식솔들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는 작별 인사를 고한 다음 두려움 없이 할복해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일은 일본에서 종종 있는 일이다.
이르는 때가 있다. 그리고 때를 아는 것은 엄청난 인내 없이는 결코 습득할 수 없는 기술이다. 무사의 삶에도 흥망성쇠의 때가 있고 이 모든 건 그의 삶 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사무라이의 삶의 지침이 되는 영원불변의 원칙이다. 흔히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있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끈기는 그의 가장 큰 무기가 된다. 그는 18살에 결혼하여 2아이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통치자인 다이묘의 볼모로 잡혀있는 몸이었다. 이에야스는 다이묘를 도와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며 무사로서의 기술을 갈고 닦게 된다. 그러던 중 그를 지배하던 다이묘가 전사하자 이에야스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다. 이에야스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죽은 다이묘의 가족을 계속 모시고 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했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안이 소유하고 있던 영토를 되찾고 그것을 더 확장하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고향에는 아직도 볼모로 잡혀간 그를 충성스럽게 기다리는 가신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야스는 독립된 영주, 즉 다이묘로서의 지위를 되찾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가문의 영토가 남아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제부터는 그 자신과 가문을 위해 싸울 작정이었다. 나는 적에 대항해 맹렬히 싸웠고 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다스리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 확신한다. 볼모로 지낸 세월이 그에겐 훈련의 과정이었다. 이제 그는 사무라이 수업에서 배운 대로 세심한 전략을 세운다. 우선 그는 치밀한 계산하에 자신의 주인을 죽인 오다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었다. 당시 노부나가는 일본에서 가장 용맹하고 세력이 강한 장군이었다. 선교사 로드리게스는 천하 통일을 위해 힘쓰던 노부나가를 이렇게 기록했다. 노부나가는 일본의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나선 최초의 인물이다. 그가 일본 땅의 절반을 정복하자 나머지 절반은 그의 이름만 듣고도 두려워한 나머지 무슨 명령이든 복종할 태세였다. 노부나가는 나가시노 전투에서 3,000명의 보병을 3열로 배열하는 새로운 전술을 구사한다. 만 명에 달하는 적군에 맞서 노부나가의 보병들은 3중 연속 사격 진영을 구축하며 적군을 물리쳤다. 철포를 이용한 노부나가의 혁신적인 진영은 사무라이의 전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전에는 양쪽 진영을 대표하는 사무라이 2명이 벌판에서 만나 결투를 벌였습니다. 우선 한쪽 사무라이가 자신의 출신과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고 상대를 큰 소리로 불러내는 것이 순서였죠. 매우 신사적인 결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역시 이름 없는 수많은 상대를 향해 총을 쏘는 방식이 된 겁니다. 노부나가는 승승장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를 배신한다.
때마침 한 선교사가 이것을 목격했다. 내가 일과를 마치고 저녁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어떤 신자 하나가 다급히 찾아와서는 성 안에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밖에서는 총소리가 들렸고 불꽃이 보였다. 영주 밑에 있는 장군 중 하나가 배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떤 이는 영주가 할복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영주 스스로 성에 불을 지르고 죽음을 맞이했다고도 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떨게 했던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단 한 올의 머리칼도 단 한 줌의 채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성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이 노부나가의 충성스러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회를 포착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즉시 행동을 취하고는 배신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지휘권을 확보할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 거죠. 이에야스는 한 걸음 떨어져 이 사태를 지켜본다. 과연 히데요시 밑으로 들어가야 옳은가? 아니면 지금 정면으로 맞서 지휘권을 장악해야 옳은가? 노부나가와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100년에 걸친 지루한 난세를 종식시킨 세 사람은 천하통일을 이룬 영웅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게 된다. 이 세 사람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사람이 두견새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새가 울지 않자 노부나가는 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히데요시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겠다고 말했고 이에야스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이 이에야스는 인내와 끈기의 전략가로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가 행동을 취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노부나가가 죽고 난 후 이에야스와 히데요시는 서로를 신중하게 견제하며 상대를 제압할 기회를 엿보았다. 군인으로서의 이에야스는 전쟁터에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용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감하면서도 신중한 성격이었죠. 그에 관해 전해오는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말을 잘 타기로 유명한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불어난 강물을 건너게 됐습니다. 강 위에는 외나무 다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위대한 이에야스가 어떻게 강을 건널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에야스는 말에서 내려 고삐를 잡더니 말이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조심조심 이끌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일화죠. 이에야스가 최대한 몸을 낮추고 신중한 전략을 구사한 반면 히데요시는 기회가 찾아오자 재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하층민 출신이었다.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 밑바닥부터 한 계단씩 차례로 밟아 최고의 자리에 오른 히데요시였으나 자신의 운명에 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내 어머니가 날 잉태했을 때 신비한 징조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 밤 갑자기 방 안에 햇살이 들어차면서 밤이 낮으로 바뀌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이런 기적을 안고 태어난 아이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예언을 이루었다.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은 지 얼마 후 이에야스는 그에게 도전한다. 그러나 곧 히데요시와 맞서는 것보다는 그와 동맹을 맺는 편이 훨씬 이득이란 걸 깨닫는다. 히데요시는 자신의 밑으로 들어온 이에야스를 가상히 여겨 넓은 영토를 하사하고
에도를 본거지로 삼으라 명령했다. 에도는 히데요시의 성이 있는 오사카에서 동쪽으로 500km 가까이 떨어진 외딴 어촌이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훗날 도쿄가 될 에도에서 이에야스는 병력을 총동원해 거대한 5층짜리 성체를 짓기에 바빴다. 한편 오사카의 히데요시 역시 자신의 성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역사를 통틀어 가장 견고한 요새로 평가받고 있는 오사카 성은 동시에 가장 화려한 성이기도 하다. 오사카 성은 인근 교토에 있는 천황의 궁궐과 가까운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여러 세기 동안 일본 천황은 이름뿐인 통치자였고 진짜 권력은 각 영주들에게 있었다. 천황은 연회에 참석하고 시나 읍조리며 세월을 보내는 존재였다. 이에야스의 시절 천황은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쇼군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그래도 천황에게 있었지요. 상징적으로나마 최후의 중재자 역할을 할 능력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주들은 하나같이 교토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천황으로부터 일본 최고의 장군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히데요시는 공연을 벌이는가 하면 연회를 베푸는 등 천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나 천황은 천민 출신인 그에게 쇼군의 칭호를 내리지 않았다. 한편 이에야스 역시 대권을 향한 야망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는 황제의 아들에게 자신의 손녀를 시집 보내는 등 황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일본의 영주들은 혈연을 이용해서 정치적 동맹을 굳건히 하곤 했습니다. 다행히 이에야스에겐 많은 아들이 있어서 힘없는 황실과 굳은 연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하나씩 분가시켜서 독립된 영주로 만들었다가 필요할 때 후원군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에야스와는 반대로 히데요시에겐 아들이 없었다. 결국 그는 조카를 입양해 자신의 후계자로 키웠다. 그러다 나이 60에 이르러 히데요시에게 아들이 생겼다. 뒤늦게 얻은 아들 히데요리는 그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제 히데요시의 모든 관심은 어린 아들의 안전에 모아졌다. 히데요리가 집에 없을 때는 마치 온 집안이 텅 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다. 내 분명히 이르노니 모든 하인들에게 엄하게 일러 성 안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매일 밤 2-3차례씩은 온 성을 순시하라. 히데요시가 아들에 푹 빠져 지내자 다창성한 양아들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말년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변덕스러워진 게 분명합니다. 성격이 흉포해진 데다가 말년에 늦둥이로 친아들까지 얻게 되자 다 장성한 양아들에게 자살할 것을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히데요시는 양아들의 식구들도 전부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히데요시의 건강도 급속도로 악화됐다. 나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목숨, 오사카 성마저도 꿈속의 꿈이었나 하노라. 히데요시는 죽기 전 이에야스를 비롯해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4명의 다이묘를 머리맡으로 불렀다. 그는 이들에게
5살 난 아들 히데요리가 장성해 일본의 통치자가 될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이에야스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돌보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그 맹세는 매우 지키기 힘든 약속이었다. 전쟁은 저주란 말이 있다. 따라서 전쟁은 불가피할 때만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아무리 평화로운 때라도 전쟁의 가능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야스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의 세력이 커가면서 다른 다이묘들이 그를 심하게 견제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에야스의 영토는 일본 대부분의 지방을 포함하게 됐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지키고 계속 세력을 넓혀가리라 다짐했다. 이에야스는 자신의 군대를 모아 그중 한 사단을 자신의 적들이 모여있는 오가키 성으로 보냈다. 전쟁이 시작되자 부녀자와 아이들은 서둘러 피신했다. 이에야스가 대군을 파견해 성을 포위하자 밤낮으로 싸움이 벌어졌다. 오가키 성에서 대승을 거둔 이에야스의 군대는 나머지 다이묘들과 그 잔당들의 뒤를 쫓았다. 이들은 세키가하라 마을 서쪽에 위치한 좁은 계곡에서 대치하게 된다. 이 세키가하라 전투야말로 일본의 역사를 바꿀 중요한 전투였다. 이에야스는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본부를 설치하고는 지원군이 올 때까지 밤새 기다렸다. 먼 동이 틀 무렵 이에야스를 수행한 주치의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조금씩 비가 내리고 계곡엔 안개가 짙게 끼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다. 저 멀리 적군의 깃발이 간신히 보인다. 이에야스 장군께서는 말에 올라 적의 동태를 살피셨다. 적과의 거리는 4km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야스의 군대는 5만, 적군은 8만. 수적으로 불리한 이에야스는 아들이 지원군을 이끌고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침 8시 갑자기 안개가 걷히면서 대치 상태에 있던 양쪽 군대가 서로를 발견한다. 이에야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군사들에게 전진 명령을 내린 그는 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방법은 단 2가지. 적의 목을 베어오거나 네 목을 내주고 오는 것이다. 이에야스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을 상대로 한동안을 버텼다. 그러다 갑자기 전세가 뒤바뀌기 시작했다. 적군을 이끌던 다이묘 중 몇 명이 이에야스 쪽으로 전세가 기울자 군대를 이끌고 투항한 것이다. 그날 오후 2시가 되자 이에야스의 군대는 적을 완전히 물리쳤다. 세키가라에서의 승리는 전국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세키가라 전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이에야스의 권력을 인정한 천황은 그에게 쇼군의 칭호를 내린다. 그것은 오직 일본 최고의 장군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였다.
마침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모든 군대를 지배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제 감히 그에게 도전하는 자는 없었다. 하지만 오사카 성에서는 히데요시의 어린 아들 히데요리가 커가고 있었다. 이에야스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노라 맹세한 아이. 어쩌면 이에야스가 이뤄놓은 모든 걸 이 아이에게 넘겨야 할지도 몰랐다. 히데요리가 성인이 되자 한 다이묘가 경고한다. 히데요리가 히데요시의 후계자이긴 하지만 이에야스는 절대 권좌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야망을 품은 누군가가 히데요리의 이름을 빌어 반란을 선동할 것이고 그 책임은 무고한 히데요리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 히데요리는 자살할 수밖에 없을 테니 히데요시의 망령이 어찌 슬퍼하지 않겠는가. 히데요리가 성인이 되자 이에야스는 더 이상 그를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협이 됐으니까요.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합법적인 후계자인 히데요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돌봐주겠다고 맹세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히데요리는 도쿠가와의 권력에 큰 걸림돌이 된 존재지요. 이에야스로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히데요리가 죽을 때 했던 맹세를 깨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야스는 다시 한번 싸움을 일으켜야 했다. 당시 상황은 또 하나의 일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수천 명의 사무라이들이 건재했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히데요시 일가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아들 히데요리에게도 똑같은 충성을 바치는 게 당연했죠. 이 사무라이들이 오사카 성으로 속속 집결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오사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1614년) 겨울, 이에야스는 히데요리에게 반란죄를 씌우고 군대로 하여금 오사카 성으로 진격하게 한다. (10만 명에 달하는 히데요리 추종자들도 강하게 맞섰다. 이에야스는 교활한 전략을 짜냈다. 먼저 여성 사무라이 한 명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 히데요리의 어머니를 상대로 휴전 협정을 맺게 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리가 더 이상 반란을 꾀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경우 책임지고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이에야스는 혈서까지 써보냈다. 히데요리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에야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간청했다. 이에야스의 계략이 적중한 것이다. 싸움이 중지되자마자 이에야스는 군사들을 시켜 오사카 성을 둘러싼 깊은 해자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사카 성에서는 크게 반발했죠. 하지만 이에야스는 꿈쩍도 안 했고 해자를 다 메우자마자 군사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는 끔찍한 대학살이 벌어졌죠. 수많은 병사들과 부녀자, 어린아이들이 성 안으로 피신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유럽 상인은 이렇게 적었다. 오늘 이에야스가 오사카 성으로 쳐들어가
히데요리의 병력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죽은 사람 중에 목이 제대로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에야스의 군대는 오사카 성에 불을 질렀다. 히데요리는 화염에 갇혀서도 항복하길 거부했다. 달리 선택권이 없었던 그는 결국 할복하고 말았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권좌에 위협이 되는 마지막 요소를 쓸어버렸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의 통제하에 놓인 건 아니었다. 그가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불신하는 서양 상인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긴 기독교도들이 남아있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단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일본의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그의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